안녕하십니까, 윤기만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인은 세계 최고 1등 국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은 아시아 대륙의 그 끝자락에 정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조그마한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역사는 한 5,000년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5,000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970여 차례 침략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애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970여 차례 동안 그 침략을 받는 도중에 물론 항복한 경우도 생기고, 나라가 남의 나라한테 뺏겨보기도 하면서 명맥을 유지한 나라야.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 조그만 나라에 외침을 그렇게 많이 받으면서 명맥을 이어온 것이 한국에 오늘날에 있게 만들지 않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주변 국가들한테 계속해서 침략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 그 노하우를 배운 거야. 그런 속에서도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언어를 만들어서 쓰는 나라야. 이렇게 한국처럼 적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 말을 만들어 쓰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어요. 한국이 유일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언어 자체가, 나도 영어권에서 조금 살아봤는데, 그리고 내가 한국말이 본래 내 언어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영어하고 한국하고 스페니쉬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한국말이 표현력이 훨씬 더 다양하고 자연에 가까워요. 그런 언어를 만들어 가지고 쓰는 나라라 이거야. 그런 와중에 이제 일본은 식민지가 돼 가지고서 이 식민지 일본 사람들한테 다 털려가지고 빈껍데기 나라만 몇십 년을 유지한 거야. 그러면서 명맥을 유지했다고. 그 빈껍데기인 상태에서 핵 덕분에 나라를 되찾은 나라야. 이 전 세계에서 핵 덕분에 나라를 되찾은 나라가 한국이 유일합니다. 물론 중국도 있고 뭐 동남아도 다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한국처럼 통치권이라든가 국토를 뺏긴 건 아니거든. 일부만 뺏겼지. 전체를 뺏긴 건 아니에요. 한국은 전체를 뺏겼어요. 뺏겨가지고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거든. 그래가지고 이 핵에 의해서 나라를 찾긴 찾았는데, 이 남의 나라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국가 경영이라든지 정부라는 게 없었다고. 자기 정부가 없었다고. 자기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토, 주권, 국민이 있었는데 국민만 있고 영토, 주권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없었다고. 자기 나라 정부가 없었는 세계 유일 국가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광복이 핵으로 이제 그 나라를 되찾긴 찾았는데, 국민 소득이 60불밖에 안 됐다. 60달러. 1년 소득이. 그런 나라에 있던 최비국 나라가 거기다 떼고 6.25 내전까지 가가지고서 나라가 그냥 내전으로 초토화돼 버렸네. 일본한테 36년간 털리고 내전으로 다 양쪽에 때려부시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완전 나라가 아닌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전쟁이 끝났는데 보니까 섬나라가 돼버린 거야. 이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 섬나라인 걸 모르고 살아요. 비행기나 배를 타지 않으면 외국에 못 나가는 상태를 섬나라라고 합니다. 섬나라도 좀 큰 나라면 좋아. 뉴질랜드나 이런 것처럼, 예? 호주나 이런 것처럼 좀 큰 나라는 좋은데, 이 아시아 끝나라에 조그맣게 이만큼 붙어가지고 말이지. 그러면서 남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나서 가려니까 이 북한을 또 견제를 해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비가 말도 못하게 들어간 나라가 돼버려서, 그 조그만 나라에, 그 가난한 나라에 국방비가 내가 알기로는 국가 예산의 한 20%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미국의 도움으로, 사실은 미국이 핵 가지고서 이제 한국을 광복시켰는데, 광복시켜줘도 이제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만들어질 때까지 미군이 와서 좀 도와줬잖아요. 군정이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돼도 국민들이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니까 원조 물자를 좀 주워가지고서 근근히 먹고 사는 나라인데, 70여 년 만에 남의 나라에 뺏겨보고 무정부 상태에서 국민소득 60%에서 지금은 70년 만에 세계 11대 교육국으로 성장했다는 얘기는 전 세계 유일무이합니다. 내가 볼 때 한국은 국민은 굉장히 위대한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에서 한국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 전 세계 나라가 뭐 한 230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나라도 한국과 비교될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70여 년 만에 세계 11대 교육국으로 성장했고, 국민소득이 6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경제와 군사력을 다 합쳐서도 세계 한 10위권이 됩니다.
한국이. 10위권이면 230개 중에 그 조그만 나라가 10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 국민들의 뛰어난 자질 아니고는 이런 일은 전 세계에 이 전례가 없어요. 미국한테 원조받고 사는 나라가 전 세계에 하나 둘인 줄 아십니까?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성공을 했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교육 수준이 제일 높아요. 평균적으로. 한국에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 교육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내가 보기에는 90%가 대학 나온 것 같아. 그리고 인터넷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무선전화 산업이 세계 이 넘버원 아닙니까? 다 미국에서 발명이 되긴 했지만 미국을 능가해서 그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 아닙니까 현재. 그리고 한국 국민은요, 내가 볼 때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도 자영업이 가능한 국민이야. 우리가 지금 오늘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있잖아요. 누가 한국에서 자영업을 합니까? 미국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한다는 게 원어민 교사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편의점이라도 하나 운영하는 사람 봤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가면 자기 돈이 있어서 좀 가지고 나간 사람은 금방 자영업을 시작해요. 불과 몇 달 만에. 돈이 한 푼이 없어도 부부가 그냥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불과 몇 년이면 자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런 국민이야. 아마 내 생각에는 외국에 나가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요. 미국만 봐도요.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가 전 세계에 제일 큰 문명도시 아닙니까? 그 문명도시 영어권에 가가지고 영어도 잘 못하면서 자영업을 하는 비율이 한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국민이야,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인데 이 정치력은 세계 최하야. 너무 극명한 차이가 나. 정치적인 수준하고 교육 수준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누구나 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1등 국민이 틀림없는데 이 정치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빵점이야, 내가 볼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국 국민적으로 따지면 미국, 영어권, 영국, 프랑스, 독일 못지않은 국민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보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그보다 훨씬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오늘날 그 사람들하고 어깨를 겨누는 국민이거든. 이 정치 수준, 아프리카 수준을 못 벗어난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발전해 오면서도. 이 왜 그러냐? 아니, 세상에 이 전 세계 내놓으라는 선진국가 어깨를 견주면서 지금 발전해온 국민이 전과자를 지도자로 뽑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전과자의 지도를 받는 나라야. 그리고 이번에 4.15 선거하는 걸 보니까 국회의원 300명 뽑는데 그 100명을 전과자로 뽑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내가 그 이해가 안 가. 이 전과자란, 물론 많은 사연이 있어서 전과자가 됐겠지만, 전과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실정법을 어겼다는 얘기예요. 정치적 리더들은 일반 국민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회적 윤리 기준, 도덕률이 높은 걸 요구하고 있거든. 근데 실정법을 어긴 전과자라는 얘기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지도를 뽑느냐 이거예요. 세계 최고의 국민이 세계 최고의 교육 수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기네들 지도자로 선출하냐, 이런 얘기야. 난 이해가 안 가. 그 점이. 지금 한국이 엄청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전에도 한국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었다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전염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자영업과 노동력을 가진 서민들을 무너뜨렸다고. 이 사람들이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의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금융 위기하고 경제 위기는 이게 국가입니다. 이게 국가. 여기에 상류층이 있고 정부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 정부도 그 부유층에 속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중상류입니다. 중상류. 그리고 이게 80%가 이 서민 자영업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금융 위기는요, 예를 들어서 IMF를 보자고요. IMF를 금융위기라고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IMF라는 게 왜 일어나느냐? 애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야. 근데 애화를 다루는 것은 정부하고 이 중상류층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서민이 애화를 다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애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IMF라고. 서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8, 9년에 생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보자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란 미국에서는 부동산을 사면 이제 은행에서 융자를 해서 부동산을 하게 되는데, 융자를 하게 되면 그 은행에 주는 차용증이 있습니다. 돈을 꼬갔다 하고 차용증을 노트라고 그래. 그 노트를 이제 은행권이라든가 이제 금융권에서 20%를 사들여야 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저기 월부분을 갚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이 월부분을 갚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금융위기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것이. 그냥 금융권에서, 금융위는 그 국가의, 이게 국가라고 그러면 국가의 일부분이요. 금융은 이 부분이, 일부분만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금융위기는 금융위기가 아니고 경제위기입니다. 자, 왜 경제위기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80%가 소비를 계속함으로써 이 정부와 중상유층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 존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80%를 국민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민심이라고 그러고, 그 민심을 우리는 천심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리더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생각이 천심이야, 여론이어야 될 때 왜 이 사람들이 여론이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게 국가의 기본이기 때문이야. 이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해주지 못하면 이 중상층도 정부도 존재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우리가 월급 타면 내는 직접세가 있거든. 그 내는 세금을 떼는 직접세가 있는데, 그 직접세는 돈이 몇 푼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매일 소비를 통해서 내는 간접세로 정부라는 게 유지가 되고, 이 사람들이 매일 소비하는 소비 생활 때문에 중상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없어 이 사람들 존재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제위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너졌거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자영업자, 일반 노동자들, 서민들이거든. 80%가. 이 80%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 금융위기, 이때의 문제는 애완 위기가 닥쳐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했죠? IMF에서 달러 좀 꼬아가지고 해결했다고? 그러면 해결되는 거야. 이쪽 중상류 측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했죠? 정부에서 돈 좀 풀어가지고 사람들 돈 내주니까 끝나버린 거야. 그러나 이번에 이게 80%가 무너진 것은 정부에서 돈 주어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이게. 돈 100만 원, 200만 원 주어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나눠주는 거 보니까 전 국민을 똑같이 나눠주더라고.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평등이야. 이 평등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볼 때는. 이재용이한테 100만 원 가져가라고 그러면 귀찮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저녁거리가 좀 걱정이 되는 사람에게 100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조금 더 주고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덜 주는 것이 평등이지, 국민 누구나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그게 평등이 아니야. 그게 평등의 정의가 틀렸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니까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PPP 프로그램이라는 걸 실시해 가지고서 고용을 유지하는 사람에게 2달 반치 월급을 대주겠다 했는데, 그 사람들 좀 내가 볼 때는 좀 모르는 사람들이야.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사람들이야. 은행에 고용 유지 비용을 운영 처리를 맡기다 보니까, 은행에서는 10,000불짜리 하나 해주는 거나 1,000,000불짜리 하나 해주는 거나 서류는 똑같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먹는 코미션이 엄청나게 차이나. 이번에 5%를 줬다고 그러더라고. 그 은행에 그 수수료를. 그러니까 10,000불짜리 5% 줘봐야 500불밖에 더 되냐고. 근데 1,000,000불짜리를 해주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돈을 주면서 50만 불이잖아, 코미션이.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은행도 다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돈 생기는 거 먼저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큰 사람들이 다 그걸 선점하다 보니까 이 중소 자영업자들이 차리가 안 온 거야, 지금도. 그게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나눠줄 때 지침을 내렸어야 돼. 이번에는 10만 불 미만짜리. 그리고 돈이 남으면 20만 불 미만짜리. 그리고 돈이 남으면 30만 불 미만짜리로 해야지. 그냥 무조건 은행 보고 그냥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은행에서야
이익이 제일 많이 남는, 똑같은 일을 하고 이익이 많이 남는 사람을 해주려고 해주다 보니까 큰 사람들을 먼저 해주다 보니까 돈이 말라가지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이 서민들이 못 받던 거야, 이거. 한국이 지금 그 꼴이야. 뭐 생활 보조금을 뭐 한 가정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전 국민을 똑같이 나누는, 아니 이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이야. 이게 진짜 세계 1등 국민이 해야 될 평등의 정의야? 물론 선거도 겹쳐가지고 그 100만 원씩 놔준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가지고 표를 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정부를 경영하고 하는 리더들이 어떻게 표 하나만 가지고 국고를 그렇게 소비한단 말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 평등의 정의야. 이 초등학생도 그런 식으로 평등의 정의를 내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이 80%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게 80%의 서민을 공격을 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30년을 통해서 배워야 될 생활의 변화를 2달 만에 한 번 배워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쇼핑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목이 말르면 주스도 한 잔 사 먹고, 점심때가 되면 배고프면 이제 설렁탕도 한 건 사 먹어야 이게 돌아가는데, 돌아다니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2달 만에 터득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비즈니스를 다시 재개를 해도 절대로 예전같이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반도 안 돌아갑니다, 시장에. 한 가정에 100만 원씩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뭐 사는 줄 아십니까? 그걸 생활하는 데 써야 되는데 담배 사고 술 먹는 데 쓰더라고. 담배하고 술이 제일 많이 팔린다대.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리드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고 정치거든. 그런 걸 리드하고 해야 될 사람들 전과자로 뽑아놔? 이건 국민들이 조금 이상한, 세계 최고 1등 국민이 해서는 안 될 선거를 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 80% 서민이 무너지는 바람에 한국의 경제가 몰락해 갑니다. 이 몰락해 가는데 이번에 마침 선거고 겹쳤길래 내가 그 한 1,300명 정도 되는 후보자들이 난립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 몰락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다고. 1,300명을 다. 누구나 다 경제가 이기는 건 알아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부양을 하겠다고 그래, 공약에서. 근데 말만 그렇게 했지, 어떻게가 없어. 어떻게 경제를 이 망해가는 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런 얘기야. 이건 문제입니다. 그 1,300명 중에 이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럴 참이거든. 국가 지도자들이 다 나올 참이거든. 그 무너져가는 경제 부흥 대책도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리더가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짓을 70년 동안 반복해온 거예요, 지금 한국 국민이. 그러니까 지난 70년간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올인해가지고 성공했어요. 지금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 없어요, 한국에서. 이런 이 정권자들을 자기들 리더로 선출을 하다 보니까 한국이 이제 광복이 돼가지고 통치를 할 줄 모르니까 민주주의 시스템을 갖다가 미국에서 수입을 해서 나라를 세운 나라인데, 그 수입한 민주주의가 지금 고장났어. 내가 보기에 민주주의가 아니야, 한국이. 그리고 유사이래로 국론이 통일돼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국론이 왜 이렇게 맨날 갈라져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싸우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누구나 다 세계 1등 국민일 만큼 교육수준도 높고 부지런하고 이 개인기가 뛰어난 사람들인데 왜 그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누구나 다 목표가 우리나라가 잘 살고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갈등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 갈등이 보니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한 걸 보니까 갈등이 너와 내가 잘 살기 위한 갈등이 아니고 너는 무엇을 해도 안 되고 나는 무엇을 해도 괜찮은 그런 갈등이야. 그런 것만 해서 5천년 동안 이게 유지되어 온 거야, 이 나라가. 그 오늘날의 그 극심한 그 좌우 갈등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5천년 동안 이렇게 흘러내려온 물줄기예요, 내가 보니까. 오늘날 서민은요, 옛날에 상류층입니다. 옛날에 상류층이라는 게 뭐냐면 냉장고 가지고 있고 텔레비 가지고 있고 전화 가지고 있으면 상류층에 있었어요. 전화기 한 대가 집안 집값일 때가 있었다고, 옛날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집안 식구마다 다 전화기 한 대씩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 한국 가족 수가 가족 단위로 생각하면 한 3천만 가족 되는 것 같아요. 자동차 숫자가 2천만 대가 넘었어요. 어떤 집은 한 집에 한 두서너 개씩 가지고 있는 집도 있지만은 평균치에서 볼 때 가족 수의 3분의 2가 전 나라의 3분의 2가 자동차를 운영한다는 얘기야. 옛날에 자동차 운영하는 것은요, 재벌만 했을 수 있어요. 누가 자가용을 운영했습니까? 옛날에 다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다 전차 타고 다녔지. 이런 서민들의 왜 그런데 서민이라고 생각 자기가 이 상대적으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야. 상류층과 자기가 항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서민이라고 상대적으로 서민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생활로 보면 상류층이랑 다 한국이 세계가 참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입니다 지금. 근데 상류층과 서민층의 그 차이는 어느 시대를 가도 허물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 그건 항상 존재하는 국가 시스템, 여럿이 모여 사는 사회의 시스템. 운동 경기나 똑같단 말이에요. 운동 경기면 어떤 놈 1등 가고 어떤 놈 꼴찌 가잖아. 1등 가는 놈을 꼴찌로 내몰 수도 없고 꼴찌 가는 놈을 1등으로 만들 수도 없잖아. 그 자연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평민과 상류층이 서민층과 상류층이 존재하는 건 자연 현상이야. 그니 없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면 국가 지도자들 계층이 이제 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도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릴 방도를 제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문재인이도 그냥 앉아서 남이 써주는 거 읽기만 하지 지가 아이디어 내는 것 같진 않아.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경제학자도 어느 정치가도 한국이 무너져가는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노하우를 발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면 이 한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데 어떻게 나 혼자 아이디어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협조를 해줘야지. 그러려면 우선은 내가 볼 때 청정국가를 만들어야 돼. 예, 청정국가. 그리고 지난 70여 년 동안 먹고 사는데 올인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데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 먹고 사는데 올인하는 거가 똑같은 비율로 도덕과 사회 윤리는 하락을 지속했어 지금까지. 그래서 전혀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야 지금 현재.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리 잘 살고 내가 잘 먹으면 뭐래. 내가 바깥에 나가면 어떤 놈이 날 때릴지 모르는데 날 죽일지도 모르는데 그거 잘 먹고 좀 덜 먹고 안전한 게 낫잖아요. 내가 볼 때는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올인을 70여 년 동안 올인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 반비례해서 사회 윤리 도덕 양심은 하락을 계속해가지고 지금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지금 나라가 전혀 믿고 살 수 있는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 근데 어떻게 하면 청정국가를 만들고 어떻게 하면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첩경의 길이야. 만약에 그 일만 이루어진다면 나는 장담합니다. 앞으로 5년 내로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이 3만 불에 도달하기까지 5천 년이 걸렸습니다. 5천 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에 도착했잖아요. 그게 5천 년이 걸린 거예요. 이걸 더블로 6만 불을 만드는데, 국민소득 6만 불을 만드는데, 만약에 우리가 청정국가를 만들고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면 앞으로 5년 내로 6만 불이 됩니다. 국민소득이 6만 불이 되고 매년 지속적으로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민은 세계 1등 국민이 됐어요. 이미 증명이 됐어요. 그것은 지금 지난 전후 70년간의 역사만을 놓고 보더라도 이미 증명이 됐어요. 한국 사람의 능력은 그 1등 국민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왜 1등 국가를 못 만드냐 이거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등 국민이 왜 그걸 못합니까? 노력을 않고 누군가 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렇지. 명분만 제시해주면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어떤 가능성도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부흥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 국민이 협조를 해주시고 하면은 내가 볼 때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1등 국민이 됩니다. 5년 내로. 미국과 일본, 중국을 능가하는 1등 국가를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믿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먹고 사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감사합니다.